이진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해 코스피 성적 G20 중에 19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마지막 거의- 20위가 어딘지 보셨나요? 러시아래요, 러시아. 네. 20위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오른 줄 알았는데 떨어졌나요? 최근에? 다시? 뭐 네, 우리 다시 연간으로 밀렸죠. 다시 그렇다네요. 밀렸죠. 네. 네. 연말 갈수록 심해지.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날씨. 와, 춥죠. 이게 괜찮으세요? 오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귀가 어는 것 같아요.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저는 항상 귀마개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 네. 오늘 반 개만 빌려주세요. 이게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날씨가. 네. 내일이 더 춥다고 하는데 네. 꼭 감기나 또 이제 빙판길. 이거 꼭 장갑 끼셔서 그 쇼트트랙 선수들이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미끄럽기도 장난이 아니고요. 네. 네. 왜 대한민국이 네. 쇼트트랙의 강국인지 네. 요즘 날씨를 보고 알겠습니다. 전장님 오늘 네. 시장 감상평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설레발을 치게 만드는 시장이었다. 꽤 올랐어요, 그래도 오늘. 예.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 네. 좋아서 이제 내일 이제 진검 승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그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다시 그냥 기존의 네. 것이 유지되도록 됐잖아요. 아마 이제 거래세도 조금 내려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유예가 됐죠. 네. 다양한 점은 2년 유예됐기 때문에 뭐 더 큰 뉴스가 있긴 한데 그 양도세 10억 준비를 혹시나 안 하신 분들 한 30억에서 50억 얘기가 있었으니까 안 하신 분들 중에 물량이 나올 거냐, 네. 물량이 나오는데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역시나 이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간에 제일 화려한 시장은 환시장인 것 같습니다. 환시장이 네.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가서 원화가 일본 엔화하고 더불어서 전 세계 통화 중에 지금 제일 강세거든요. 기다리고 있던 바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벌써 10% 이상을 놓쳤어요. 한국 주식을 한국 채권을 샀으면 환으로만 10% 이상의 수익, 10% 정도 수준의 수익이 나오고 또 주식은 주식대로 바닥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난 거는 좋은 주식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음식료도 올라왔고요. 또 뭐 나이키나 이런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의류업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평가 영역에 있던 특별히 의류 주식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의류 주식이었어요.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보유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2.5년이면은 그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돈을 벌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들이 드디어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기대를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유 편향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익률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싸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좋은 주식들이 올라가는 걸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냥 막 너무 빔이나 뭐 이런 네네. 뉴스보다는 예. 실제 이익이 많이 나고 좋은 회사들이 오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대표님의 올해 오늘 내지 이번 주 감상평. 올해는 아니고요. 오늘하고 이번 오늘 주. 투데이. 예, 예. 네. 오늘. 예. 네. 내일도 오늘- 모르는데 그렇죠. 일단 오늘만. 예. 네, 오늘 본 거는 역시나 더럽다. 시장은 더럽다. 네, 이렇게 완전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이게 질이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밸류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워낙 그렇게 뭐 앞서 의류주 말씀하셨지만 의류주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뭐 이번에 올라오는 해운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적절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토막을 내버리다니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질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선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거기다 오늘 또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거기를 겨냥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쯤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물량 판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이런 때 요리를 직접 주식 살 생각은 없고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 주식 사서 올랐나요? 최근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주식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냥 요만큼씩 샀다가 그냥 관망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데이터로는 외국인들이 주식
거래 금액의 70%가 공매도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거 거기다가 대차 거래 잔고는 사상 최대예요. 쇼커버링이 나와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 두고 있을까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게다가 기회 되면은 약간 이제 들어갈 때는 선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또 발표는 났지만은 그러면 개인들이 팔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다고 보세요. 네, 그 10억으로 됐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팔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팝니다. 왜냐하면 네. 나는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이분들은 뭐 세금 내는 건 별 네.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내는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어디 뭐 국세청이나 이렇게 양도세 낸 사람이라고 네. 딱 들어간 걸 싫어하세요. 질문이 그 10억 기준으로 안 파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통 이런 돈 많으신 분들은 보수적이라서 법 안 바뀌는 걸 감안해 놓고 벌써 팔아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들기도 하는데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하신 것 같고 절반밖에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30억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보통 돈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긴 한데 또 하나 문제가 걸린 게 음. 2차 전지 쪽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네. 거기서 이제 걸린 것들 또 생각하게 되면 이제 또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불러다가 혹시 솔직히 얘기해봐. 너 딴 주머니 얼마 있어? 네. 이런 거. 네. 주식 얼마 갖고 있어?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네.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아직 뭐 얼마나 팔았는지 모르죠. 저 주변에서 듣는 거, 느끼는 거로는 한 절반 정도 소화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되면 27일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3일 남은 것 같아요, 3일. 네. 할 수 있는 날짜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발표하고 시간회를 보니까 10분 정도 뒤에, 그러니까 50분인가 속보가 나왔어요. 네. 10분 사이에 그 시간회 종목들 쭉 보세요. 다 0.5에서 1%씩 다 빠졌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경계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뚜렷한 상황 쪽에서 이거 나오게 되면 이걸 결국 다 누가 받아갑니까? 네. 항상 그랬잖아요. 이거 한 저희 추석 끝나고 나서 시장이 무거워졌던 요인들이 지난 한 3, 4년 동안 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또 그렇게 만약에 집중돼서 나온다. 27일 끝나고 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이에 그러면 외국인들은 내일 같은 경우 단적으로 그럴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면은 물량 나오죠. 그럼 오전장에 기다립니다. 네. 주석 쭉 추락하죠. 네. 그러면 오후장에 선물을 삽니다. 네. 프로그램 매수를 가동시킵니다. 직접 주식 사고 싶지도 않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거 받아갑니다. 기다립니다. 27일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 개인들이 아 이제 끝났다 사자 거기다 또 팝니다. 네. 이게 매년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다 대고 뭐 장기 투자하라고요? 네, 장기나 두십시오. 아유, 네. 임 죄송합니다. 회장님 고객분들 혹시 어떠세요? 큰 분들 많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금 그 올해는 일단 먼저 그 주식시장 저희 한국 시장은 주인 없는 시장이에요. 거래가 뭐 5조 내외로 되고 있으니까. 근데 네. 오늘은 좀 독특하네요. 오늘은 지금 거래 대금 살펴보니까 조금 평소보다는 좀 많은 것 같긴 좀 하고요. 됐어요. 네. 네. 그 장 끝나고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장 끝나기 20분 전에보다 네.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그 결국 이제 대주주 이 양도 차익과세잖아요. 네. 양도 차익이 올해 많지 않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2차 네, 전지나 그쪽. 뭐 몇 가지 빼고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궁금합니다. 내일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줄지가 뭘 벌어야 팔아도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0억만 됐는데 내년에 올라오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네. 어느 정도는 정리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고객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한 종목에 그렇게 아, 관심을 줘서 네. 제 고객 중에는 그런 분들은 아. 없는 편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엔 내일 정말 시장의 흐름을 하루짜리일지 며칠짜리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코스닥 같은 경우 변동성을 키울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예를 이게- 들어 뭐 아침에 빠질 때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코스닥 ETF를 사서 뭐 좀 해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건지 하루짜리긴 하지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후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오전은 저희 시청자분들. 기다려봐야죠. 기다리고 안 움직일 겁니다. 아마 이 친구들도 빠지게 놔둘 겁니다. 놔둔 다음에 오후장에 변화 나오는 거 보고 거기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차피 지금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신감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앞서도 누군창 위원
님 얘기하시는 거 내용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 삽니까? 1월 말에 실적 발표할 때쯤 하이닉스 저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셨어요. 네. 예.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에 기관이 플레이합니다. 오늘 네. 기관들이 예. 플레이하는데 기관들을 믿으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자, 두 분 다, 세 분 다, 저희 기관은 아닙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게 어떤 뭘 생각을 그러니까 뭐 배당 뭐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요즘 들어오는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몇 가지 요인 빼게 되면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물량들은. 근데 주기적으로 또 시장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맞출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팩트입니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하도 많이 빠지고 너무 소외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약주 같은 거 요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정도 밸류는 너무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벌써 제약주는 한미약품 봐. 맨날 뭐 했다가 임상 몇 상 가는데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예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자체도 워낙 낮다 보니까 그게 요즘에 막 올라오면서 나오는 변화 같은데 그런 거 몇몇 회복되는 섹터 말고 대한민국 증시의 주축이라고 하는 쪽은 여전히 관심이 없다. 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뭐 제도 관련돼서 좀 저는 의미 있다고 본 게 이번 M&A 할 때 50% 플러스 한 주를 사게 하겠다는 게 이건 이제 정책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추진하겠다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 한샘이 좀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건 혹시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부족하다 의견이 어떠세요? 그에 대해서? 그건 비정상이 정상하니까 무조건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M&A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 때 그 기업 구조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닌 걸 억지로 만들어낸 법이니까 빨리 정상화 돌려야 됩니다. 지금은 소액주주들 피해가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샘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지누스도 그렇고 이거는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다 피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M&A는 장이 보통 좋았을 때 많고 장이 좋았을 때 M&A 하면 프리미엄 많이 주고 뭐 15% 20%가 된 지분을 두세 배의 프리미엄을 네. 주고 샀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해 놓으니까 본전 찾는데 한참 걸리고 네.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 돈이면 소액주주 것까지 같이 사주고 하는 게 낫고 그러면 M&A도 좀 더 신중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윤리적으로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한국은 누가 제일 좋냐? 대주주가 좋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네. 대주주만 좋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상장을 안 했으면 대주주가 좋아도 돼요. 네. 내 회사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난 영혼을 다 갈아 넣었어. 그러면 상장하지 않으면 그냥 네 회사야. 개인 회사로 가지고 그냥 가면 있어야죠. 돼요. 뭐 괜찮죠. 근데 상장을 하면 자기가 평가받은 거예요. 사회에서부터 평가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리턴을 받고 보통은 다 자본금 대비 배수가 많이 올라가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네 회사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자꾸 내 회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런 먹튀 같은 그렇죠. 15% 20% 이거 내 회사인데 경영권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걸 3배 안 주면 난 안 팔아? 이렇게 돼버려. 네.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감사하게도 2020년 동학개미운동 나오고 나서 모두가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본다면 한국 자본시장이 분명히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나타난 게 그 과정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되면 이 사회도 단순히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의 권익을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들로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고쳐야죠. 지주회사가 회사 쪼개가지고 내는 거 지주회사 한 개만 상장을 하든가 지주회사는 안 하고 자회사만 하든가 가부당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내야 돼요. 지금 이게 중복 상장에서 이게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어요.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년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결론은 두 개가 같이 상장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대표님, 네. 만약에 지금 50% 플러스 한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미국처럼 아예 다 사주면 더 좋긴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로 이거를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끝일 것 같으세요? 이거 시행되는 것도 2025년인가요? 근데 내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느낌이 지금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산 사람들이 팔 기회는 주고 바꾸겠다라고 저는 사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A를 비싸게 한 사람은 네. 그 경영권 프리미엄 없어지면 그걸 못 받잖아요.
전 아니, 그런 뭐- 생각이 갑자기 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 그래서 예. 사는 사람도 바보는 아니죠. 네. 네, 그 그러니까. 가격 주고 절대 못 삽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거 제가 보기에는 또 편법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25% 이상 될 때 룰이 될 때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부분까지를 낮춥니다. 대주주가 아닌 쪽으로 맞춰가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수 안 해도 돼요. 50+1. 그러니까 25%안 맞추고 나머지 지분은 또 대주주한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그런 필요 식으로? 없고 그냥 깔끔하게 따라가야죠. 주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계속 이제 자꾸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람 했던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PF, 네.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얘들 출구를 만들어주는 건 좋아요. 만들어주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2, 3년 동안에 자본시장이 금리는 이 상태에서 뭐 크게 안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밸류가 그 정도까지 예전에 인수했을 때까지 확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데 그럼 분명히 무리하는 결과가 나와요 또. 네. 재평가 받기 위해서 뭐 자산 자르고 뭐 구조조정 뭐 하면서 갑자기 확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넘기고 나서는 또 그다음에 다시 빠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만약에 그 탈출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 움직임 나오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매매합니다. 네. 어차피 매매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더러운 더티한 흐름에서 움직이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대한민국 시장은 저는 장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그래도 될 거라고는 보세요? 50% 플러스 할주의 법이? 제 매매하는 동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또 이게 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정권을 잡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그나마 이번에는 약간 제가 느끼면은 떠밀려서 한 느낌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쪽도 좀 챙겨야지 하는 쪽에서. 근데 이게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이슈가 그쪽이 아니다. 그러면 또 묻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상법이란 것 자체가 솔직히 누가 총대를 딱 들고 나서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반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하실 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점장님을 국회로 네. 자본시장법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법을 안 고치고 상법 그렇게 한다고는 아니고, 하는데 네. 이거 저는 그래도 되게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긴 했는데 어쨌든 네. 희망이 별로 없으시고 부장님 되실 것 같으세요? 장기적으로 다 국민이 주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연금이 주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저는 뭐 짧게 안 봅니다. 뭐 5년, 10년 시계로 보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바꿔야 되는 법이고요. 또 이렇게 증권 그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뭐 총선에서 법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천만 증권 투자인 아니겠습니까? 네. 1000만인데 네. 탈모 1000만인과 더불어 투자 1000만인의 시대가 왔으니 여기 2명 있습니다. 예. 네. 왜 탈모 공약이 나왔겠어요 지난번에. 그게 숫자 표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표가 많아지면 당연히 법으로 나온다. 네. 오늘 김 대표는 너무 심하게 웃으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50% 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25%가 아니고 50% 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두 분 오시기 전에 브릿지에서 저희 부동산 정책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그래서 건설업종 주가가 아주 얄팍하게 올랐더라고요. GS 건설 뭐 한 2.5% 오르고 뭐 이랬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신지 지점장님 특히 건설 옛날에 좀 좋아하셨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작은 회사들 몇 개는 만만치 않겠죠. 네. 예, 그런 소식이 아예 다 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야 투자 주민도 확실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정리될 게 정리되어야 사람들이 좀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건설은 뭐 저렴하기는 한없이 저렴하죠. 모든 업종 중에 가장 저렴한 업종 중에 하나긴 한데 시기열을 정말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정책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보통 이제 주식 원래 빨리 움직이니까 네. 이런 실제 그냥 법 바뀌는 건 아까 우리 열매연이 전문가니까 얘기한 대로 뭐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또 주식은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혹시? 제 생각에는 금리 이 상황에서 쉽게 바뀌기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예, 지금 전 개인적으로 워낙 싸기 때문에 항상 관심은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째려보고는 있는데
저게 언제 풀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시간은 정말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 정책이 바뀌어도 네. 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 네. 금리가 좀 내려오는 과정이면 좀 또 빠르게 네.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정책이 여러 개 있어서 정책을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근데 큰 게 많아가지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근데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어제 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은 끝나고 나면 주식보다 부동산을 좀 더 봐요, 제가. 네. 이제 왜냐면 좀 돈을 많이 버셨군요. 이제 부동산 뭐 네. 사시려고. 뭐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소시민이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근데 보니까 그래도 버블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천 쪽, 송도 쪽 이쪽은 이제 거의 뭐 공급 보니까 대구만큼이나 강하더라고요. 대구보다 강하죠. 대구보다 강합니까? 네. 그럼 조심해야겠구나. 보니까 이게 송도에 집 사시려고요? 아니요. 그 데이터를 나온 거 보니까 송도에 네. 한 1년 전에 데이터가 송도 쪽에 브랜드 말씀드리면 안 되죠. 네. 한 30평대 초반대가 실거래가 11억이었어요. 네. 어제 거래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토막이죠 지금. 4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뭐 진짜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볼 때 수요와 공급 논리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제가 이제 쭉 성장하게 갈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 쪽에서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이게 더 이제 논리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그럼 4억 5천짜리가 다시 11억 갈 거야라고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거기서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고민이 더 커지는 구간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구간들이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것도 자금을 그러면 내가 무리해서 이번에 보니까 또 PD 수첩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음아파트 사셨던 분이 27억에 거의 뭐 고점에 사셨던 분이 이게 자기 자본이 3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네. 다 대부업체 뭐 네. 저축은행 이런 데서 다 끌어왔다면서요. 그거 지금 경매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깨끗한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3회 유찰로 가는데요. 네. 이럴 정도로 이제 막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게 버블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정책의 강도는 빨라집니다. 네. 아마 내년 여름쯤 되면은 부동산 규제 다 풀 것 같아요. 그 전에 건설주 안 움직일까요 혹시? 그 정점 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점 때. 그러면 아마 업황은 아직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런 때까지 못 움직이다가 그런 이제 됐다 다 풀었다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워낙 저평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네. 내년에 조금 더 완화책이 나오면 그때 갈 것 같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가더라도. 네, 완화책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러면 네. 사람들의 심리가 아마 지금 저희 소비 지표 보게 되면 완전히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네. 80대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까지 들어오기 만약에 이제 건설사 몇 개 또 내년 초에 가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더 얼어붙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는 부동산 이꼴 내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심리를 보게 되면 더 위축됩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김염래 연구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와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확 뜨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DSLR 규제까지 더 낮추고 뭐 그러면은 그렇게 더 훨씬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 거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독특할 정도로. 보통 오를 때 거래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근데 오를 때도 거래가 없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거래가 터지면 오히려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못 팔았던 사람들이 팔 수 있게 되면서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지금 이게 경제 정책 방향이어서 바로 이게 지금 적용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세법 개정 같은 것들은 해야 되고 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이 나오면은 시장이 바뀐다. 사실 그런 적은 잘 없죠. 오를 때는 그쵸. 규제도 더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부동산이 엇박자가 나는 게 아주 정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나오고 네. 추락하고 나서 풀기 시작하는데
다 풀 때까지 기다려요 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래도 워낙에 하락 강도가 세니까 규제 완화도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지금 내놓겠다. 네네. 올해 23년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선언을 할 정도로 네. 역설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부가 정말 다 풀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좀 기다릴 가능성이 또 생겨요. 그럼 오히려 이로 인해서 확실히 그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거래가 터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는. 거래량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터진다라고 얘기할 만큼 활발하게 될 만한 정책은 아직은 아니다. 아니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왜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거는 거래 터집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바로는 아니고 아, 그거 바로는 아니죠. 예, 예, 23년 이번에 중에 네, 다 예, 풀게 한다는 되면은 그때는 거고요.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 투자로 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뛰어들 때 네. 보는 거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에서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양도세를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물려놨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일반 과세로 바꾸겠다. 이게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어느 분기별로 이걸 추진할 건지가 적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3분기 정도 보더라고요. 3분기요? 그러니까 계획 아. 자체가.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풀겠다라는 얘기이고 연중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준비해서 간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많으니까 네. 그런 선언 같은 게 아니었나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일단 1분기에 바로 내년 연초가 되면은 서울조차도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일부 거래가 좀 일어날 것 같고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이 다주택자가 진짜 거래를 할 만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이 정책 나오니까 주변의 반응 어떠세요? 뭐 이게 주값이 뭐 얼마나 떨어졌다 그러냐 이렇게 주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아직 오른 게 얼만데 요거 빠졌다고 이런 정책 내놓냐 이런 비난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은 만들어 놓고 준비는 해놓되 더 떨어지면 내놓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증권 안정기금입니까 혹시? 해놓는 건가요 이렇게 증권 안정기금처럼 더 빠지면 요 하나씩 줄까 이런 느낌인가요? 아, 이게 참 그런 게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어렵고 시장도 어려운 게 이게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대단지 사업들이고요. 그렇죠. 시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규제도 한 번에 이게 어느 정도로 중간을 맞춰가야 시장 참여자들이 원래 양도세는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취득세는 이 정도 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어느 정도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완전히 규제하고 시장이 완전히 나빠지면 또 다 풀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은 기다려서 세금 가장 안 낼 때 사고 팔고 빙고. 이게 이제 너무 등락을 심하게 만든다. 네. 근데 이번에도 내려갈 때는 또 무섭게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러고 있죠. 저는 이번 주에 주식 얘기는 거의 상담 안 하고 부동산 얘기 물어보시는 분이 이렇게 많죠. 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서로 상담하는 거. 네. 이런 게 더 많았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관심은 그거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정책 얘기죠 거의 다. 이게 네.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쪽 전문도 아닌데 왜 나한테 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세법 개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역대적으로 보면은 이 집권당이 소수당이어도 세법 개정 보통 웬만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됐을 때 내가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다 받아주긴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긴 될 건데 이제 우리 열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떨지 좀 되긴 될 거예요. 되긴 될 건데 언제가 문제겠죠. 뭐 언제인지가 사실. 사실 뭐 부동산의 본 게임은 내년부터가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호가로 올라가는 게 호가로 떨어진 거라서 총량적으로 따져보면 충격이 별로 크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호들갑 떠는 거잖아요.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호들갑 떤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호가가 네. 이렇게 호가가 오른 게 어느 데서 충격을 받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연말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나 뭐 이런 데 만나 보면은 네. 호가 기준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단지나 땅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100원에 거래됐는데 그 근처 호가가 140원이 됐으면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은 100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140원으로 막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호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사업이 안 돼요. 금리도. 그런 데서 아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해줄 거냐. 안 해줄 수도 있고 물론 망하게 놔둘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결정인 건데. 개인적으로 다 막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삽든 것까지 다 당연히 막아줄 수는. 망하게 네. 하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디까지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오히려 내년도가 되면 이제 돌아오는 그 이제 변동금리가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먹히기 시작하는 시장이 오겠죠. 호가로 몇몇 거래가 소수로 거래된 거는 사실 가격이 떨어져 봐야 사회적인 충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100% 중에서 1%만 높은 호가에서 샀어요. 그럼 그 1%는 충격을 먹겠지만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진짜 진성 거래가 많았던 시점에서 가격이 떨어져 내려가면 그거는 좀 뭐 충격이 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잔액 기준하고 신규 기준으로 이제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은 신규는 지금 거의 5%와 있잖아요. 네. 5% 넘어가 있고 그런데 잔액 기준으로는 아직 4%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변동금리라고 해도 보통 그 금리 바뀌는 게 매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6개월이나 1년이거든요. 6개월, 3개월은 잘 없어요. 그렇죠. 네. 3개월 잘 없고 6개월 그렇습니다. 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인들의 이자 부담은 내년에 훨씬 내년이죠. 커질 거고 네. 사실 이제 한번 고비가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21년도 3분기가 전세 가격의 정점이었거든요. 집값도 거의 그때 정점이었지. 그렇죠. 거의.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금리 올라가면서 네. 전세 네. 빠지는데 전세 계약이 만기가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년이 되는 게 23년 3분기가 되면 그게 이제 역전세 난 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이번 정책에도 다주택자의 LTV 완화 얘기가 나온 게 그걸 받아줘야 되는 세력이 있어 네. 필요하니까. 50인가 해준다고 일단 한것 같은데? 30% 30% 해준다고 네, 이번에 그쵸. 나온 게 네. 보증금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남아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니까 채팅창도 불이 붙고 대화도 불이 붙고 하는 거 보면 주식시장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식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무주공산이구나. 이거는 무주공산이라서. 근데 이제 23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이 목요일 날 나오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아, 그러세요? 예. 네. 다 22년에는 아, 네.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런 훌륭한 창업하시나 게스트를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니, 대박 훌륭한 사람 더 나셨구나, 많으신데, 제가. 근데 어쨌든 속으로야. 그 23년에는 되게 재미날 게,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들은 떨어질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전기차 쪽이에요. 지금 중국 전기차에서 보조금 내년도에 지급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국 전기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입니다. 네. 620만 대 올해도 지금 총 출하 대수 예상이. 근데 여기 시장에서 보조금을 안 줬을 때 이게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전기차라는 게. 토탈. 토탈 다. 네, 그러니까 예, 예. 620대까지 올라오는 성장률의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2차 전지애들도 설비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내년도에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확연히 떨어진다. 그럼 2차 전지는 준비 다 해서 설비 증설 빵빵빵빵 밀어붙였는데 공장 다 터 닦고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호황이 크게 났던 쪽은 제가 투자를 해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작년 연말부터 해서 메타버스, 네. NFT 뭐 등등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번에 그 배터리가 이렇게 강했던 건 IRA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한데 했는데도 거기서 한 번 더 슈팅을 했는데, 이거는 그 IRA법이 확실하게 중국 애들을 제어하고, 그 중국 애들을 제어하니까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파나소닉하고 한국 업체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붙었는데 과연 이게 내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반도체 주식들만 그냥 그럴 것 같으니, 그러면 지수상으로는 디스플레이는 재미없을 거고, 근데 지금 원화 환율은 강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강세될 것 같죠? 더 강세되죠? 왜? 구로다 총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4월인가 그렇습니다. 네, 4월에 교체가 되는데 세계 최강의 비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통화 여기서 못 견딥니다. 이미 한번 못 견딘 거고, 그러면 일본 엔화도 120 뭐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130이 아니고 100이 달러당 120 이런 쪽으로 빠지면, 한국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물어봤어요. 한국 최근 그 IMF 이후에 평균 $1 환율이 대략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IMF 이후에요? 1,150원. 네. 네, 그거예요. 근데 저는 머릿속으로 1,250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1,270원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1,200원대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앵커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1,300원 이상에서 놀다 보니까 1,200원 이상 당연히 되는 줄 알아. 자기는 꽤 낮춰서 부르니까 1,200 얼마 이렇게 부르는데 평균이 1,150원 또는 그 내외예요. 고원절이에요. 네. 네. 그러면 결국 평균 회귀의 법칙을 따져 본다면 원화도 1,150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연합인포맥스에서 NH 증권에서 나오셔서 그 얘기하셨죠. 내년도 1,130원 예상한다고. 하단을 그 정도까지 본다. 자기네 연말에 그렇게 간다. 왜 그게 평균가다. 평균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NH 센터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자기네 그 밴드를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하셨을 거예요. 네. 하단이 그렇다. 소송. 네, 그렇다 네, 치고 하단이 해서 그렇다 하단은 치고 아닙니다. 예. 그렇다 치고 예, 예. 네, 그렇다 치고.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1,200원에 깨져서 1,100원대로 가면 한국 자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자산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 그 매년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산 군별 수익률을 줄을 세우잖아요. 어떤 때는 원자재가 1등을 차지하고 어떤 때는 주식이 1등을 차지하고 어떤 때는 부동산이 1등을 차지하고 뭐 달러, 금 뭐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근데 우리 한상희 연구위원님이나 우리 김현미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3년 연속 1등하는 자산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2년도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근데 저건 있어요. 한 2년 연속 1등하면 그 다음에 거의 꼴레비하죠. 꼴등합니다. 예, 네. 꼴등 갑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요. 네. 근데 2022년에 정말 독특하게 자산 군별로 쫙 줄을 세워보면 뭐가 플러스가 났을까요? 한 개만 플러스가 났어요. 한 개만. 유가도 많이 났어요. 유가 마이너스. 네, 유가 에너지 많아요. 주식이 플러스 1등이에요. 예, 에너지. 에너지 주식은 그랬는데 네. 주식은 건 섹터별로 나눈 거고 네. 그냥 군별로 나눴을 분별로. 때 달러만. 달러가 1등. 달러만. 그렇죠. 달러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23년도는 반작용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과거 한 항상 그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자산 군별 수익률 흐름들을 보면 달러는 23년도에 약세될 확률이 높고 정황적으로 약세야. 왜냐하면 유럽이 금리 올릴 거고 이제 엔화는 확연하게 이제 갈 것이고 밑으로. 그러면 그럼 원화는 따라갈 거고 당연히. 그러면 1,1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자산의 매력이 없다? 그건 아니죠. 매력이 네. 있어요. 주인이 없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주인이 매력- 없으니까 올라가겠죠. 매력은 아니 네. 주인장 하고 싶은 애들이 들어와야 올라가지. 그러니까 예, 없으니까 내가 주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와. 오보행이 없는 주식이잖아요. 대주주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얼마나 상황인데 좋아. 근데 아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들어올 거야? 누가 주인 노릇할 거야?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한국 자산이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23년에는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 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그렇죠. 가격 원래 그러잖아요. 자산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고 뭐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러면 가격이 올라간 건 위험하고 가격이 떨어진 건 제일 좋은 거지.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관점에는 주식도 내년에 되게 좋게 보시겠네요. 아 그럼요. 주식쟁이가 주식을 좋게 봐요. 죽을 때까지 우린 좋게 봅니다. 원래 긍정론자여야 돈을 벌어요. 네. 부정론자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네. 보통 제가 물론 뭐 쇼쟁이들이 돈을 벌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론자들이에요. 긍정론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자기 판단 세신 분들은 아예 주식하지 말라고 좀 많이 말씀드리죠. 안 내년이 좋게 본다라는 거는 가능한데 근데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역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긴 한데 지금 사야 돼요? 내년 상반기에 사야 돼요? 내년 전망 얘기하셨으니까. 이미 저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수익률이 내년 많이 상반기 올라왔어요. 빠지는 거 안 기다리고 지금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어디쯤 온다. 지금 네. 금리 역전되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저렇게 되면 분명히 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반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식은 네, 상반기에 상반기에 경기 꺾인 거 확인되고 나면 더 이상 뭐 꺾일 거 없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위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장기 침체 갈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침체가 오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이 됐던 거 침체가 얕은 침체 정도 수준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은행들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침체를 다 보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제 침체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이네. 제가 참여해본 바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굼뜨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항상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그러면 상고하고세요? 상고하저세요? 만약에 굳이 여쭤본다면. 오히려 저는 내년도 하반기에 EPS는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이 고가 되면 하가 재미없다. 음. 네.
상위 고가 되면 하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주식시장이 먼저 꿈틀거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고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는 기대하지 말자.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그 하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까지 매매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혹시 내년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하셨으니까. 네. 저도 마지막이라서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 근데 벌써 전망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예. 질문도 네.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근데 앞서 뭐 전기차 얘기부터 이렇게 쭉 다 얘기를 네. 드리고 싶지만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네. 예. 저는 이게 저희가 LCD 때 많이 당했어요, 한국이. 네. 중국에 그렇게 보조금과 함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짤 때 왜 LFP를 안 갖고 하이니켈로 갔는지가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중국은 못 나옵니다. 아마 지금 열심히 과잉 설비 때문에 유럽 쪽 막 타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압박하잖아요. 거기도 RMA가 유럽 법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에 그만 가이드라인이 확 나올 거예요. 중국 못 나갑니다. 안에서 다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자연스러운 수혜입니다. 그냥 한국이 아메리카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남미부터 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정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왜 또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인가 인포맥스에서 장기 계좌를 돈을 넣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싼 종목들인데 저는 이제 트리거가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후장대 쪽에서 경기 침체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에 덕분에 중국이 살아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이 경기 살릴 때 보면은 이게 위안화를 어떻게 갈까요? 저 이게 걱정이에요. 위안화를 약하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네. 이제 약하게 가면서 경기를 살릴 때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이 3기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게 약간 위안화 국제화 얘기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그 결제 결제든 아니면 뭐 어떤 거든. 근데 그러면은 사실 통화가 약세로 가면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 통화 없으면 내가 손해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게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은 한국은 내년에 오히려 지금 밸류가 이게 뭐야라고 했던 네. 섹터들의 종목들도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게 벌써부터 움직이는 게 해운 쪽도 잠깐 말씀드렸고 네. 화학도 지금 움직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증자를 그렇게 한다는데 올라가잖아요. 네. 뭐 LCC 오늘 오르더라고요. 그럼 중국과 관계 없나요 혹시? LCC는 조금 그거는 관계 없나요? 네,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진짜 와야죠. 네. 네, 그냥 저 다른 분보다 딸공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키워드는 저는 내년에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도체 삽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그런 쪽이 나왔을 때 그러면 아예 이번 4분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는.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는 뉘앙스가 그렇게 맞춰서 팍팍팍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 문제죠. 또 일본이 또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만약에 그럼 지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애가 이제 같이 반등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애는 무조건 싸게 싼 거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자금들이 청산이 들어와요. 이때는 한번 또 고비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청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결고리들이 다 끊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첫째 가상화폐 이런 것도 한번 또 뭔가 좀 그런 쪽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약한 곳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달러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지금 금리 저수준으로 지난번보다 뭐 10년물 같은 경우도 4% 밑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지금 코인들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널 같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 세세한 거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환율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았으면은 외국인들 오늘 이번 월말에 그 지난번에 잠깐 샀다가 한 7조 정도 샀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계속 삽니다. 그거를 생각했었으면 계속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관망 중입니다. 그래서 환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본격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이는 거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업황 저점인데 환플레이 여기서 한 10%가 1,150원대까지 가게 되면 10% 먹는다 네. 하거든요. 네.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확인되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오히려 상반기는 좀 조심하고 하반기가 더 낫다라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요?
상황이 나중 하반기도 안 좋나? 왜냐면 내년 전망을 길게 만약 지금 아. 당연히 틀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저도 맨날 틀리니까 전망은 만약에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종목은 진짜 솔직히 네.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선별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거야 네. 그러셔야겠죠. 네. 네.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선별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거 선별합니다. 네. 네. 그런 거 그냥 거래도 없어요. 거래도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데이터들은 다 우상향이거든요. 더 좋아졌어요. 코로나 때보다도 그때 잠깐 위축됐다가 다 좋아졌어요. 근데 거래도 없고 시총은 1,000억 미칩니다. 요즘으로 계속 흘러내려요. 네. 그 대중 물량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런 건 받아줘야죠. 네. 누가 받겠습니까? 네. 대표님 받으시나요? 좀 동참하시죠. 네. 좋은 주식 좀 사주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반도체도 빨리 돌 수 있다, 네.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앞에 지금 일부에서의 반도체 전망으로는 저는 되게 우울해 보였거든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가 주가가 아니라 일단 실적 자체가 내년에 너무 그림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이제 전체 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아져 있어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증시가 우리 한국 증시가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디를 봐야 좀 어느 쪽이 좀 좋을까요? 반도체 좀 안 좋고. 리오프닝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죠. 하는 게 당연히 좋죠. 훨씬 네. 좋죠. 일단 네. 뭐 중국 사람도 넘어올 것이고 명동에 샬라샬라 하는 중국 소리가 많이 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관련 주식들을 오늘 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되면 리오프닝 기대주들이 드디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리오프닝이라고 했죠? 언택이죠. 언택이 컨택이 되는 언택. 예, 언택이 컨택이 되는 그렇죠. 네, 예, 이런 주식들은 붙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올해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3개년 연속 빠졌던 모바일 그 스마트폰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국 사람의 휴대폰에 대한 교체 심리를 어떻게 만들까가 사실 내년도 상반기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커요. 해외여행 갈 때 핸드폰 좋은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아니, 안 되면. 지금 3개년 연속 두 자리로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네. 계속 우상향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줄 알고 투자했던 종목으로 한번 왕창 걸린 것도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전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관련 그 스마트폰이 내년도에는 대략 한 마이너스 1% 내외 쪽으로 그 수요가 감소할 거다라고 나와요. 원래 두 자리 감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오프닝이 어떤 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상과 다르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사실은 지금 그 서버가 1등하기 전에 반도체 수요 1등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계열은 메모리를 조금 더 씁니다. 네. 이 메모리 아끼는 애들은 애플이고요. 네. 예. 왜 그렇게 아끼는 최적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안드로이드는 확실히 뭐 디램이나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전혀 예상 지금 아무도 안 해. 원래 상황이 나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그 센터장을 하셨던 이종훈 센터장하고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년에 안 나쁘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분 한 30년 경력이 넘잖아요. 옛날 역사 얘기하면 94년, 92년 막 이때부터 막 얘기가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을 자기가 지켜보니 모두가 쫄아 있으면 그렇게 안 쫄아도 되고 모두가 원래 흥분해 그렇죠. 있으면 네. 근데 그게 자기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네. 경력이 쌓였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다들 너무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하는 만큼의 침체나 이런 거 없고 경기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침체 안 온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나쁘니까 쫄아서 그렇게밖에 전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그건 동의가 되고요. 근데 이제 다른 트리거 중국과 관련된 저는 모바일의 어떤 흐름들이 다른 트렌드가 나오면 예상 못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열어놔야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 거니까. 이종우 센터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처음 오늘 얘기할 때 주제가
G20, G20 국가 중에 한국이 거의 꼴등이다였는데 네. 꼴등 2년 연속하기도 사실 좀 그렇죠. 힘들죠. 힘들죠. 네. 네. 코스닥 31% 가까이 빠졌고 거래소도 거의 20% 가까이 빠졌으니까 20% 넘게 빠졌어요. 22% 30몇 아, 프로. 21%예요. 연초 대비. 네, 이 연초 대비 21% 2,977이었으니까 그 정도 빠졌는데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아, 다 먹혔습니다. 상당히 많이 먹혔어요 이미. 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반도체보다 더 좋은 게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OLED요. 이게 더 빠르게 성장하겠는데 보니까 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죠. 이쪽 움직이는 동향도 그렇고 이쪽이 아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행 가는데 이것 좀 바꿔야지 그렇게 되게 되면 보통 다 IT 기기 하나씩은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봉쇄하면서 다 보고 있다가 이거 말고 이제 좀 다른 걸로 바꿀까? 중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 금붙이 또 이렇게 나 스마트폰 이런 거 써 이런 거 금이 번쩍번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고급 써 이런 걸 되게 사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도 바뀔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OLED 이 노트북에 거의 장착될 걸로 그러니까 주도가 될 것 같아요. OLED 게다가, 밸류 체인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게다가 또 없는 게 새롭게 생기는 걸 되게 시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봅니다. 그게 XR이잖아요. 네. 그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걸 또 준비하는 쪽은 어차피 디스플레이 잘하던 회사들이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보통 OLED OS라고 붙어서 올레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실리콘에 박히는 거죠. 그래야 그 전력 소모도 그렇고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가용성도 훨씬 좋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더 먼저 클 것 같은데요, 반도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택이 좋겠네요, 그냥 내년에. 네. 그렇게 하면 그냥 택이 전체적으로 좋은 걸로 맞습니다.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네. 택 전체가 좋지는 않겠죠.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OLED 반도체랑 사실 거의 다예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네. 네. 사실 그걸 복잡하게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네. 다른 나라 아니면 한국에서는 네, 그럴 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어제 또 그 추경호 재경부 장관님이 이제 내년에 전기랑 가스 요금이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한전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뉴스에 판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냥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판 건지 바닥에서 요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정책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네. 혹시 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제가 이런 날을 기다려서 2020년 말부터 한국전력을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분명히 전기세가 안 오를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그래서 2021년 말에 팔았습니다. 1년 뒤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네요. 네. 다시 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벌었으면? 아니 근데 지금은 한전 올라갈 수 있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다른 주식들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낙마가 돼가지고 다른 주식 사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뭐 무조건 가격 한전한테 좋은 뉴스라서 장기적으로 한전 올리는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떨어진 거는 이미 사전에 좀 몰랐어요. 기대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반락을 한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될 거냐인데 제 생각엔 단계적으로 거의 한전의 수익을 2분 이상으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한전 수익이 올라갈 때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제 시즌 2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부터 15년까지 한전 커버할 때인데 정확하게 주식 3배 올랐거든요. 네, 엄청 2만, 6만 원. 그때 땅까지 팔았었죠. 시가총액 2위 찍었었나요? 3위 찍었었나요? 네. 하여튼 네, 그 2만 원, 정도까지 6만 원 갔었어요. 됐었던 기억이 있긴 네. 합니다. 그때 그 땅 파는 10조짜리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 추가. 하고 네. 그때 오버슈팅 딱 내고 그때부터 네. 빠졌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땅은 없으니까 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전기료 상승에 의해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이 회사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인데 주가가 항상 낮은 거니까 네. 플러스가 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혹시 좋아하시는 종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그 얘기 나올 때부터 보통 그거잖아요. 턴어라운드의 전형적인 거. 그렇죠. 네. 절대 망할 리 없고. 설마요? 설마. 예.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진짜 예. 그 회사가. 예. 사야 됩니다. 예. 사는 게 맞아요. 네. 이 가격대는 앞으로 이게 근데 또 하나의 바탕이 뭐냐면은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에너지 가격들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에 반증도 되겠네요. 그쪽도 생각하셔야겠죠. 네. 에너지 쪽에 대한 여전한 관심은 계속 있다. 이쪽은 또 보자. 그리고 또 한전도 사고 싶은데 더 싼 게 더
점장님 말씀처럼 더 사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네. 그게 문제죠. 한전이 예를 들어 2만 원 초반이고 아까 얘기하신 절대 안 망한다는 관점에서 네. 그냥 좀 더 마음이 편해서 사는 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더 싼 거 물론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별론가요? 그런 관점은? 더 싼 거요? 그러니까 더 싼 게 한전보다 많은데 마음 편해서. 한전이 마음이 편해. 왜냐면 망하진 않을 거니까. 아, 충분히 절대로. 좋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전은 좋은 투자자고 저희가 20년 말에 한전을 샀던 것도 도망가려고 산 거였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음. 그냥 환전이 망한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절대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예금 가시네요. 아, 그래. 고금리 예금 더 드시면 편하게. 네. 아예 한전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관심도 없고, 예. 예. 차라리 이게 훨씬 안 돼. 네. 네. 과거에 그 한전 주가 오를 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한전 주식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놓으면 정기요금에 해칭을 할 수 있다. 정기요금 인상될 거니까 그럼 한전 주가가 조금이라도 그러네. 오르겠지. 완전 맞는 얘기인데요. 네, 오늘 그 지금 댓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찍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럴 수 비용 부담이 있겠네요. 좀 그렇죠. 올라갈 수 네, 있겠네요. 원가가 크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지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